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회의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건 꽤 오래된 관행이죠. 네, 그 자체는 오래된 관행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경선을 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그 제도적으로는 17대 하고 18대 때 그때쯤 이제 요 그 관례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최다선 혹은 이제 연장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대되는 분위기였다가 그런데 그 전이면 사실은 이제 총재 시절이니까 네. 총재가 사실상 지명이죠. 총재가 지명했다고 네,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선이나 뭐 연장자가 된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막 초재선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초재선이 의장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유신 때? 유신 때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박정희 이후로는 이제 그 뭐 다선 연장자가 되는 관례가 있다가 이제 17대 때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 다수당을 야당 쪽에서 이제 당시 야당 쪽에서 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열린우리당이 152석.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뽑히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선을 원칙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김원기 이제 의원 외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제 자동으로 추대가 됐고 실제로 경선이 벌어진 거는 그 다음 때인 18대 때 김형호 국회의장이 이제 될 때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그 김형호 의원하고 안상수 의원이 경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경선 관행은 그때부터 생겼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전으로 가면은 이제 민주화 이후로만 한정을 하죠. 뭐 그 전에는 좀 너무 뭐가 많았으니까 민주화 이후로 한다면 그때는 형식상으로는 뭐 최다선 이런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이제 총재가 이제 그 낙점 하나 이런 게 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선을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의 뜻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런 적 있어요? 네. 19대 때 국회 후반기에 지금 이제 그 오랜만에 이름을 이제 제가 익숙하게 들었던 황무여. 예. 네. 그 후보 당시 이제 그 의원이 의장으로 이제 사실은 유력했는데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됐다. 예, 근데 이제 정의화 의원이 경선을 붙어가지고 정의화 의원이 이겼습니다. 이변이 발생한 거다. 이변이 그때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점자와 대통령은 의원들의 선택이 달랐다. 대통령은 황우여 의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렇게 뭔가 선거에 이제 본인들의 선거에 다음 선거에 불리할 것 같다. 뭔가 좀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의화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그럼 요번에 지금 이제 그 정성호 조정식 의원은 불출마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가 거중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인지 우상호 의원은 국가 권력 서열 2위 국회의장 부분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건 잘못이다. 또 이렇게 비판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관행상으로 보면은 주로 여당이 다수당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낙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선택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내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잘못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가 있었는데 좀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죠. 이제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여소야대니까. 네,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고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13대 국회가 상당히 이례적인 그 여소야대 국회였죠. 근데 그때 야당이 여러 개였으니까. 네, 야당이 여럿이었는데 이제 그때 야당의 공조가 이루어져서 이만섭 의장이 이제 서청원 의원을 8표 차로 제치고 당선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데 이만섭 국회의장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로부터 자율성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이렇게 야당의 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전까지는
주로 여당이 다수당일 때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거나 실력자일 때 당에 그렇게 그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상 근데 형식 논리로는 그렇다고 당 대표가 낙점한 거냐? 왜냐하면 경선 일단 실시는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경선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 조정인데 당 대표가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 논리상으로 그 얘기는 나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도 사실상은 뭐 영향을 미칠 수 없죠. 경선이니까. 네.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다. 네. 아무튼 근데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가 요번처럼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개인한테는 영예이겠지만 네.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의장이 그 의전 서열상으로는 2위죠. 그렇죠. 대통령 다음이죠. 근데 그건 네. 의전 서열이고 네. 실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떤 거 어디까지입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 않고 뭐 그나마 이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가장 셌던 때는 유신 때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유신 때는 권한은 제도적으로 아주 셌는데 그 제도적인 권한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오치성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대리인 비슷하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말을 안 들을까 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말을 안 들을까 봐 유신도 한 거고 혹시나 이제 이게 대들지 않을까 국회가 싶어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국회의장을 사실상 임명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민주화 이후로는 그 국회의장의 권한이 더더욱이나 이제 거의 없어졌고 사실상은 이제 가장 셌던 권한이 소위 얘기하는 직권상정 권한이 이제 있었는데 직권상정권은 언제 생긴 거예요? 유신 때 생긴 겁니다. 그때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유신헌법 때 그때 이제 직권상정이 그러면 생겼죠. 직권상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무조건 합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법률의 심사 기한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요건데 그 전까지는 국회법에 국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국회가 심사 기일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국회라는 걸 이제 해석하기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이제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섭단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한다는 거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뜻이고 그거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예. 요게 이제 통상적인 해석이었는데 그 부분을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게 이제 직권상정이고 그 직권상정 자체는 유신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국회의장 경선이 뭐 진행되면서 개혁 국회니 선도 국회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따라붙는 게 바로 직권상정 권한을 발동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얘기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교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절제 있게 사용돼야 되는 권한이 이런 말씀이실까요? 사용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용 안 되는 게 좋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유신 헌법의 잔재고 그때 이제 사실은 민주화 이후 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가졌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권들을 사실상 거의 다 없앴어요. 민주화 이후에 13대 국회 1988년에 대부분 없애면서 근데 직권상정만 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던 이유가 아마도 13대 때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에게 요 권한 정도는 하나 살아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직권상정 부분이 그렇게 살아남았던 이유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항상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예. 예, 항상 다수당이었으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유신 정부회처럼 막 이제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여야 합의라고 했다면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당이 합의를 안 되면 이제 훨씬 더 강한 어떤 그 강압적인 수단들을 많이 사용했던 거죠. 중정에 끌려가서 맞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직권상정 권한은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이었기 때문에 살려놨던 것이 이제 오히려 나중에 12대 국회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왜 12대 국회를 잘 기억하시겠지만 85년도에
네. 이제 당시에 이른바 그때 2.12 총선인가요? 2.12 총선에서 이제 그 야당이 예. 이렇게 이제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85년도에 이제 민주화 열기가 이제 서서히 뜨거워지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감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85년 12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처음 발동합니다. 12대 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직권상정이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13대 때도 근데 여소야대가 되니까 요건 좀 살려놔보자라고 해서 살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12대에서 18대까지 직권상정이 17번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에 오히려 직권상정이 많아지니까 요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직권상정 할 때마다 몸싸움이 국회에서 벌어졌죠. 네. 여러 가지 장면이 있고요. 네, 많은 장면들이 있었죠. 공중부양도 있었고 네. 권투도 있었고 뭐 여러 네,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시는 거는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예, 그것도 직권상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 날치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거의 그때 국민적 저항이 아주 치명적이었죠. 어마어마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18대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18대 말에 직권상정을 총 12대 때부터 해가지고 17번이나 직권상정이 됐는데 요게 그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요걸 좀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었죠. 직권상정은 이러저러한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도 만들고 패스트트랙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직권상정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또 사문화 됐었죠. 19대 이후로는. 예. 네, 실제로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19대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네, 그래요. 근데 한번 지금은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잖아요. 합의와 협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그냥 그 의장이 마음먹은 대로 뭐 무조건 상정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되는 건 아니죠.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어떤 조건이 달린 상태에서 의장이 그 권한을 주는 것은 일정하게 어떤 절차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국회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문제가 있고 물론 더 중요하게는 합의 처리가 제일 최선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 그럼 계속 공전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이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예.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요게 이제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가 일을 못했다, 혹은 아니면 국회가 공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처리되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그럼 국회의장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네. 요것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갈라야 될 게 국회의장의 발동을 해서 상정 권한이지 결정 권한이 아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상정해서 그러면 여야가 한번 표결을 해봐라고 하는 판을 깔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국회의장의 월권적 권한이라고 보기도 힘든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교섭단체 간에 이제 협의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회에서 사실은 소수 정당의 어떤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는 법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준이 150석과 200석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석이 안 되면은 애초에 아마 상정이 어려울 거고요. 150석이 넘어가면은 상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되고 200석이 이제 넘어가면은 대통령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소수 정당을 존중하는 측면 말고 다수 정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그 장치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본회의 직회본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뭐 3분의 2 이상 어떤 찬성이 있었던 의결 그 요건을 네. 강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 다수결 논리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는 마련해 놨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국회의장의 권한이나 아니면 역할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사실상 정답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 네, 외국은 어때요? 소선거구제 같은 그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게 영국과 미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엄격하게 중립이에요. 무조건? 네. 그냥 의사봉 두드리는 거 말고 당적을 이탈하고 당적을 이탈하고 거기도 당적 이탈합니까? 당적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당적 이탈하고 그다음에 2001년 뭐 사실상 영국 의장은 종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종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지역구에 유력한 정당들이 후보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그런 관례가 있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 종신이지 않습니까? 종신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임기가 없는.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미국이 있고. 완전히 반대죠. 반대죠. 미국은 굉장히 당파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중립성이 있는 국회의장이라면 미국은 하원 의장이 사실상 다수당의 원내대표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당파적이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옳으냐, 뭐가 좋으냐, 뭐 옳다기보다는 뭐가 좋으냐의 문제인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영국식의 국회의장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적 이탈 조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당적 이탈 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당적 이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연원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왜 당적 이탈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당적 이탈을 제도적으로 요구한 게 이기붕 때문이에요. 네. 자유당 시절에 3대 이제 국회의장 했던 이기붕이 사실상 이승만 그렇죠. 뭐 호가호위의 전형. 네, 이제 사실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소통령 이 나쁜 표현들이 막 떠오르네요. 어쨌든 하여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실상은 이 당적 이탈을 하게 된 게 4.19 때문이에요. 4.19에서 이제 우리 3.15 부정선거와 4.19가 일어나고 나서 야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기붕에 이걸 보다 보니까 저건 안 된다. 국회의장이 저렇게 특정 정당에 마치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삼권 분립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고생하게 얘기하면 당파성이 너무 강한 국회의장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독재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국회의장을 당적 이탈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만들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5.16 때 없어져요. 네, 다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 없어졌다가 2002년에 부활합니다. 2002년에 부활해요? 네, 40년 만에 당적 이탈이 부활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국회법 개정하면서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당적 이탈하자라고 해서 그때 부활한 거예요. 당시에 그 국회법에서 그걸 부활시키면서 취지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여러 가지 세력들에 간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그 중립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 관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현재 법률상으로는 영국식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짬뽕이구만요. 그러니까 약간 짬뽕이죠. 당적 이탈은 영국 따라가고 직권상정 권한을 준 건 미국 따라가고. 그렇죠. 짬뽕이구만요. 그런데 이제 직권상정 해놓은 것도 사실상 유신헌법의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답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지와 제도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만약에 뭐냐면 국회의장이 지금 좀 당파적이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국회의장이 지금 당파적이어야 되고 직권상정도 막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국회법도 바꾸는 게 맞죠. 국회법은 지금 당적 이탈을 하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그 취지는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이 당파성을 가지고 직권상정 권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도하고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 이제 다수당이죠. 다수당 안에서의 논쟁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어떤 권력을 두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두고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도적인 개선의 논쟁으로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차제에 아예 차라리. 그 국회법 20조 2를 개정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법 20조 2항의 당적 이탈은 그대로 놔두고 당파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20조 2를 개정하자.
그러니까 하는 뭐 당적도 유지하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직권상정 권한을 좀 뭐 없애거나 약화시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직권상정에도 사실상 지난 2012년 이후로는 사문화됐거든요. 한 번 딱 사용이 됐는데 예. 그 법도 테러 방지법 옛날에 필리버스터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 2016년이었나요? 네, 2016년에. 예. 2016년에 이제 그 딱 한 번 그때 테러 방지법이고 필리버스터를 엄청나게 했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법이 그렇게 대단한 법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때 필리버스터는 엄청 뜨거웠어요. 네, 오히려 테러 방지법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기억을 그래서 하시죠. 아무개 의원이 몇 시간 채웠냐. 이거 네. 초식에 재고 앉았고 이랬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상은 18대 이후로 이게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직권상정 권한을 굉장히 법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놨거든요.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의 안위에만 이거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거는 테러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가의 안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상 직권상정을 아무 법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직권상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법 해석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사실은 어떤 원론적 차원에서 어떤 접근법이라면 현실적 차원을 볼 때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로 개혁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정서적 바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엄청 폭증을 한 이거에 대한 정서적 반발 사실 이게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깔려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가 사실 문제인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한 정부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입법권을 더 강화하자. 입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서 하니까 야 그러면은 국회도 이제 그 국회의장 다수당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아주 당파적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직권상정하고 대통령은 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 이제 앞으로 총선 이후에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그렇다면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뭐 가급적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저는 최근에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저는 해야 될 얘기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공전되고 또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것.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막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당연히 야 그러면 우리도 강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21대 국회의 그중에서 아니 180석 갖고 뭐 했냐. 네. 개혁입법 뭐 했냐 니네가. 이제 이 얘기도 따라붙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의 이제 그 직권상정 권한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도 그 논쟁이 불거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직권상정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유신의 잔재고 그리고 이제 직권상정 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별로 없고 국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밖에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니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야당 대표나 야당 쪽에서 물론 뭐 요거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회법을 바꾸겠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기존의 관례를 다 어떻게 보면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다. 약간 무리하게.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그러면 대통령이 져야 된다. 우리는 국회법 20조의 1에 이 아주 중요한 국회의장의 중립성의 의무를 명시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 저는 제도나 이런 어떤 국회 운영의 취지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저는 분명히 싸워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근데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도 결국은 그 법률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 개혁의 장도 국회고 입법을 그렇죠. 통해서 결국은 합의라고 하는 것도 합의의 장도 국회고. 근데 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그렇죠.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제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뭔가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기득권을 뺏기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 그래도 나는 갈 길 가겠다. 무릅쓰고 돌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논리를 그대로 국회로 가져오면 그래? 그러면 그 개혁에 대한 어떤 기득권층의 저항의 1차 저지선이 뭐냐? 입법안이냐. 네. 돌파하지 않고서 개혁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성을 강조 개혁 입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논리가 야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의석 8개, 네. 예, 표 8개죠. 8개 표에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표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뭐 강경한 입장을 또 기존의 관례를 다 무너뜨리는 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을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국회 입법권을 마치 훼손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20조의 1을 아예 법 개정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쟁점화시켜서 거기서 8표의 반란표가 나오면 사실상은 여당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회가 이제 여야로 이제 다 갈려져 있지만 이것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이니 대통령의 거부권이 지나치다. 그렇다면 국회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했던 부분, 네, 그 부분도 여기 다시 아마 법 개정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네. 지나치게 직권상정의 권한이 적다라고 네. 한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추세로 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미애 의장의 모습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추미애 의장은 지금 본인이 그렇게 쭉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후보자들 또 이렇게 사퇴를 하고 노선은 대단히 분명하죠. 노선은 대단히 분명하고 이제 그런데 아직 이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뭐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이제 충돌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이 아마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훨씬 불리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물러서야 아마 국회에서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서로 힘대결 하는 장면을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했던 부분. 그때 아마 이제 추미애 의장 입장에서는 의장이라고 그랬네.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때 한번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졌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처럼 국회의장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없다. 여기서 이제 그 갈래지어지는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